우리 요거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는 그 송민곡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시조, 연시조입니다. 군말 않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송민곡에서는요,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두 명의 여자가 각각 그 대화를 하는 시기야. 그래서 근데 이 두 명의 여자가 원래 이전에 서로 알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너 뭐 하냐 뭐 이러면서 그 좀 썰을 푸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여자가 공통적으로 예전에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졌었냐면 왕의 여자였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왕의 여자여서 둘 다 서로 알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먼저 쫓겨나고 이 여자도 둘 다 쫓겨나는 거죠. 이 여자 두 번째 여자도 쫓겨나서 지금 온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송민곡이라는 가사 작품의 공간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자, 이 공간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 여기서 공간이 좀 이분법적 공간이 보입니다. 그 이분법적 세계, 이분법적 공간 말을 어렵게 했는데, 이분법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2이면 숫자 2겠고요. 분이라고 나눌 분자입니다. 두 개로 나뉘는 세카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개로 나뉜 세카이. 그러니까 이 세계와 현실계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 이분법적 공간은 좀 수직적 공간인데요. 자, 이렇게 내려오는 수직적 공간이야. 그런데 그 위에가 천상계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게 지상계가 됩니다. 그 딱 봐도 더 높은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천상계를 뜻하는 시어들을 찾아보자면 여기 백옥경, 천상 백옥경 또 있었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 천상계라고 하는 것은 백옥경으로, 이 백옥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옥황상제가 사는 궁전이라는 뜻이야. 옥황상제가 사는 궁전. 근데 여기서 옥황상제라고 하면은 곧 임금을 뜻하게 되겠죠. 얘들은 왕의 여자라고 했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옥황상제가 곧 임금이라면 이 천상계라고 했던 거는 과거에 머물던 그런 공간이고요. 임과 함께하던 공간입니다. 함께하던 공간. 그런데 지금 시간이 쭉 흐르면서 임에게 차이고 말았어요. 임한테 차이면서 얘네가 내려온 공간은 어디냐? 바로 지상계. 지상계에서는 뭐 산, 물가, 모첨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세 개를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쫙 하면 산이라고, 잠깐만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높은 매, 그래요. 매, 우리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자. 매가 산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물가.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강가입니다. 강가. 자, 그 다음에는 모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화자가 살고 있는 초가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공간이 보여요. 매와 물가와 모첨. 그러면 여기는 지상계라고 하면 얘는 공통적으로 현재, 얘네 현재란 말이야. 근데 현재인데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공간이야. 그래서 이 매와 물가는 뭐냐면요, 임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 소식을 듣고자 찾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보면 알 거예요. 찾아가는 공간. 그러니까 얘가 임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서 막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산에 올라갔을 때 방해물이 있어서 못 봅니다.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되게 내용이 짝짝짝짝 정리가 잘 돼요. 요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물가에 갔을 때는 바람과 물결 이런 방해물들 때문에 임을 보는데 실패합니다. 자, 모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임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는 공간인데, 임의 소식을 결국 못 들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모첨은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는 공간이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공간. 그래서 여기서 이 모첨은 거기 갔을 때는 이 화자의 처지와 똑같은 객관적 상관물이 무엇인가, 그것에 초점을 두어야 해요. 알겠죠?
자, 다시 뭐라고? 여기서 뇌랑 물가에서는 이 화자의 목적이 임의 소식을 듣는 건데,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 임의 소식을 못 듣게 되는 원인이 뭔지 찾아봐야 되고,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모첨에서는 뭐라고요? 화자가 같은 처지라고 인식하는 그 객관적 상관물을 꼭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분법적인 공간이 보여요. 이 시의 공간이.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화자가 있는데 화자의 특징을 알려줄게요. 자, 화자의 특징은 두 가지 정도를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화자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는 여성 화자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근데 여기서 작가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작가의 이름은 정철이란 사람이란 말이야. 수염 오지게 난 사람이라고요. 더럽게. 근데 이래. 우리 지금 갈래복합 원입니다. 222쪽. 그런데 이 수염 엄청나게 많이 난 아저씨가 자기를 지금 그 여성 화자로 설정하고 있다고. 전문 용어를 이건 넷카마라고 하는데, 그래요. 여자인 척 하면서 인터넷에서 아이템 등을 빼앗는 기법이죠. 선생님도 예전에 많이 해봤습니다. 딱 상상이 잘 되지 않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화려한 말솜씨로 남성들의 그 마음을 홀리고 다녔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에서 나 14살인데 여친 구함 해가지고, 여친을 구하면 안 되죠. 네. 난 남친 구함 해가지고, 남친 딱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물약 오지게 받고 바로 친구 차단을 누르는 거죠. 그럼 처음엔 쫓아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무시를 하면은 더 이상 안 쫓아와요. 그래도 이제 체념의 정서를 느끼는 거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러면 얘가 도대체 왜 넷카마 짓을 하느냐? 옛날에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였다. 그래가지고 남성이 여성을 그리워하는 정서보다는 여성이 남성을 따르고 그리워하고 그런 정서가 더 보편적이었단 말이죠. 왜냐면 수직적 관계였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남성과 여성의 수직적 관계가 무엇을 나타내는데 또 유용하게 쓰였냐면, 임금을 따르는 신하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유용하게 쓰였어요. 왜냐하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수직적이잖아요. 예전에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수직적이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두 관계가 유사했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따르는 것보다는 여자가 남자를 따르는 게 또 더 좀 좋은 것처럼 옛날 방식으로. 그래서 임금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성화자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화자 효과가 뭐라고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는 화자가 둘이라는 겁니다. 화자가 두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이냐면, 이거는 대화체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화자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누구랑 누구가 대화를 한다고 통칭 쉽게 부르냐면, 감녀라는 여자랑 을녀라는 여자랑 대화를 한다고 치는데요. 그러면 이 감녀, 을녀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가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인데,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감녀야.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을녀입니다. 그래서 이 감녀랑 을녀의 관계는 아까 말했듯이 쌤이 서로 다 알고 있는 관계고, 천상계에서 친구라고 했었죠. 둘 다 왕의 여자다. 근데 보통 이 을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을녀는 하소연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소연을 하면서 임에 대한 사랑, 그리움, 그 다음에 자신의 심정 같은 거를 토로하죠. 그러면 감녀는 무슨 역할을 하냐? 그거 약간 상담자 느낌이에요. 위 클래스 가면은 상담 선생님 되게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여자 선생님 보통. 위 클래스 여러분 많이 가본 적 있습니까? 들어가면 특징, 둥글레차 박스 이게 한쪽에 쌓여 있음. 그래서 오면 차 마실래? 하는데, 아니요라는 말이 일단 자동으로 나와요. 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감녀는 무엇을 하냐? 그러면 을녀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자, 을녀가 계속, 을녀가, 자, 두 개로 적어볼게요. 을녀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는 역할. 그러니까 몇 마디씩 맞장구를 쳐줘요. 그래서 을녀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이어주기도 하면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요. 네, 이거는 을녀에게 조언, 위로까지도 해주는 역할입니다.
조언이라고 하면은 어떤 조언이냐면 맨 뒤에 가면 알겠지만 그 우리 을녀가 상당히 소극적인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임과 만나고 싶지만 나는 그 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을녀가. 그럴 때 감녀가 뚝배기를 깝니다. 그러지 말고 임에게 바로 다가가라. 예전에 우리 박제3의 한 그 현대시 사강에서 배웠던 거 감나무가 머리 위로 그다음에 그 사람의 등 뒤로 휘두러지잖아요. 그것처럼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얘도 똑같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죠? 첫 번째 줄부터 가보면 저 가는 저 각시가 본듯도 하다. 저 대라고 하면 저기라는 뜻입니다. 저기 가는. 이거는 해석은 일단 확실하게 되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석이니까 해봅시다. 저기라는 뜻이에요. 저기 가는 저기 가는 저 각시라고 하면 처녀라는 뜻이에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 처녀가 본듯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짧게 쓰면 구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자, 여기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제일 처음으로 말하는 여자니까 감녀입니다. 감녀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라고. 천상이라고 하면 천상, 천상계, 아까 말했었죠? 과거에 임과 함께하던 공간, 백옥경이라고 하면 옥황상제가 사는 궁전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옥황상제가 사는 궁전으로 결국 따지자면 한양 정도를 의미하겠죠? 천상 백옥경을, 임금님을 어찌해서 이별하고, 임금님과 어쩌다가 이별했느냐? 이별했으니까요, 지금 은녀가. 그 다음에 해가 다 져서 저문 날인데, 자, 해입니다, 해. 네. 해가 다 져서 저문 날인데 날에 누구를이란 뜻이에요. 누구를 보러 가시는 곳. 그러니까 요것을 보러 가는 곳라고 물었을 때 이미 을녀는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을녀가 돌아다니는 공간이 어디냐? 뇌랑 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체념을 하고 돌아다니는 공간이 모첨인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를 보러 가시는 거라고 하는 것은 임의 소식을 듣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추측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뒤까지 여기가 을녀입니다. 을녀. 그 뒤에 쭉 얘기 나오고 나서 그 감녀가 이제 한마디밖에 안 해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을녀가 쭉 말하고 그다음에 감녀가 또 한마디 하고 그러고 끝납니다. 자, 을녀가 얘기해요. 너구나라고 하고 있으니까 구면이란 거죠. 이 내 사설 좀 들어보. 사설이라고 하면 이야기, 하소연, 나의 사연이란 뜻입니다. 반갑습니다. 책 가져오셨나요? 문학책. 오, 좋아요. 웬일이야. 다른 프린트로 듣고 있는 이 비극적 시대의 현실에요. 알겠어.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자, A분 보세요. 내 얼굴 이 거둥이라고, 내 얼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모습이란 뜻이에요. 내 모습. 이 거동이라고 하면 거동의 행동입니다. 행동. 자, 그러면 이 얼굴과 행동이 님 괴함즉 한가와는이라고 하는데, 이 님 괴함즉 한가와는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거야. 님의 사랑을. 자, 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가? 자, 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가? 사랑할 만한가만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분명 그걸 봤을 때, 거울을 봤을 때 난 분명 못생겼어. 저는 예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님이 갑자기 나를 되게 좋아해 주는 거야. 아니, 너 정말 예쁘다 하면서 나를 딱 좋아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미 날 좋아하니까 기분 좋아 하다가도 근데 좀 이상하잖아. 아니, 이 양반이 콩깍지가 제대로 꼈구나. 아, 큰일 났다. 이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나는 끝이다. 콩깍지가 벗겨졌고 얘는 끝이 난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쁘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냥 겸양, 그러니까 좀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실제로는 견문색은 이런 뜻이 아닌가? 미인일 수도 있겠지만, 자, 님이 날 분명 사랑해 줄 만한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찐지, 무슨 일인지, 어떠한 일인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시었으므로, 여기 리을사이 예전에 배웠었죠? 리을사이라고 하면 뭐뭐므로 원인을 나타내는,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로다라고 여기셨으므로, 그러면, 여기다는 그 두음 법칙하고 나면 여기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과거에는
이미 임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로다 여겼다는 것이 사랑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에게 사랑을 받자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봅시다.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어. 자, 군살이라고 하면은 쓸데없는 살이란 뜻이고 군말이라고 하면 쓸데없는 말이란 뜻이죠. 군뜻이라고 하면 쓸데없는 잡생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임한테 좀 앙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쌤이 여자들의 마인드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밥 조금 먹고 막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먹방을 해버린 거야. 임 앞에서 저 이거 홍대 돈가스 큰 거 있어요? 홍대 돈가스 이거 4장 먹을 수 있습니다. 님 라면 채 몇 하면 라면 6공기지 이거 한 거예요. 6공기지가 아니라 6그릇이지 딱 시전한 거예요. 그리고 님 앞에서 이만큼 다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트름 꺽 하고 자기야 나를 사랑하지 이런 거예요. 임한테. 그러니까 이미 콩깍지가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 다른 거 이것저것 재지 않고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던데 자 여기 이래 교태라고 하면 둘 다 똑같은 뜻이라고 하면 되는데 아양 그러니까 애교라는 뜻입니다. 애교. 자 그래서 애교를 어지러이 했다. 애교를 어지러이 했는데 하뒀던 뒤는 했는데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애교를 막 부려버렸어. 그러니까 임한테 막 가서 아잉 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방금 애교 치명적이었죠. 임한테 가서 아잉 해버리니까 처음에는 이미 콩깍지가 있었을 때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래 어서와 들어와 할 수 있었는데 계속 아잉 하니까 이미 질려버린 거죠. 새로운 거를 개발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다 반기시는 낯빛이라고 하면 낯이 얼굴, 낯짝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낯빛이라고 하면 얼굴빛, 그게 표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반기는, 이미 나를 반기시는 낯빛이 얘면 예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부터 지켜보세요. 예전과 어찌 다르신고. 자, 그러면 반기시는 낯빛이 예전과 어찌 다르신고라고 하면은 요게 바로 이미에게 이제 이미 더 이상 자신을 사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임에게 사랑을 받던 시기와 달리 이미 더 이상 자신을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왜 자신을 생각을 안 해? 이거 어떻게 쓰냐면 뭐라고 쓰냐면 이미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네. 그럼 어디서 할 수 있다고? 반기는 낯빛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이유가 뭐다? 그것의 이유는 여기 나오는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했는데 이게 바로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에게서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원인이 내가 애교를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맞죠? 애교는 궁극기여야 되는데 궁극기가 아니라 이제 패시브 스킬로 작동을 시켜놓은 거죠. 롤들 하시나요? 이제 Q 스킬에다가 애교를 넣은 거예요. R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이미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누워서 생각하고 이거 생각입니다.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헤아린이라는 뜻입니다. 일어나 앉아서 막 생각을 하는 거야. 헤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 지은 죄가 뇌같이 쌓여있다. 뇌같이면 산같이. 그러니까 애교를 부린 죄 매우 막심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중에 애교 부리면 죄가 산같이 쌓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몸이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까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자, 여기서 뭐 보여요? 대구법 보이고 대구법이 보이면서 또 서리까지 보이죠. 대구 서리가 보이면서 보세요. 하늘을 원망할 것이냐? 하늘을 원망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왜? 여기서 이별을 하게 된 원인은 내가 너무 애교를 무분별하게 썼기 때문이지. 애교 스킬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지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하늘을 원망할 수 없다. 사람을 허물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죄를 꼬투리 잡다라는 뜻인데요. 다른 사람한테 이 죄를 꼬투리 잡을 수 없다. 내 죄다. 그래서 서러워서 풀쳐는 풀어내요. 그가 풀어내는 뭐냐면 이런 생각들을 원인들을 실타래를 풀듯이 그런 옛날 것부터 하나하나씩 헤아리니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의 탓이 갑자기 자기 탓이라고 하면서 조물주의 탓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남 탓 시전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물의 탓이로다 하는 건 남 탓이 아니에요.
물론 선택지에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이 조물의 탓으로다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결국은 임 탓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깨어진 데 있어서 절대 임의 탓을 하지 않고 근데 왜 임의 탓을 하면 안 되냐? 얘가 지금 작가가 누구냐면 귀양가 있는 신하예요. 빨리 정계에 복귀를 해야 돼. 지금 연금 끊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귀양을 가 있는데 이미 나를 안 불러. 근데 거기다 대고 너 탓이야 라고 하면은 너 잘 됐다. 그냥 거기서 뒤지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임 탓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조물의 탓이로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 조물주를 탓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바로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책망이 그냥 탓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운명 왜냐? 왜 이러냐? 이 인생 이러는 겁니다. 이 인생.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그 을녀의 얘기예요. 여기 어와 너여이고부터 타시로다까지가 을녀의 긴 사설이었어.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감녀 한 줄 한마디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란 생각 마오 요거 진짜 여기까지 이 조그만 이 6글자가 바로 감녀의 이야기입니다. 감녀 총 그 3번밖에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감녀의 두 번째 마디인 거죠,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거의 끝까지가 다 그 을녀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감녀가 뭐라고 하냐면 글란 생각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너무 자기 탓하지 마세요. 너의 자존감을 지키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것은 그 위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위로. 자, 그래서 이제 을녀가 계속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맺힌 일이 있습니다. 이셔이단 있습니다. 뭐가 맺힌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마음에 맺힌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한이 맺혔다. 그래서 뭐가 맺혔냐? 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님을 메셔이셔. 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걱정을 쭉 해요. 걱정 하나 둘 셋넷 계속 걱정을 해요. 그래서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 곳까지 여기가 다 걱정입니다. 자, 길게 걱정해요. 잠은 어찌 자시는 곳 여기까지가 그 임에 대한 걱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에 대한 걱정이 도대체 어떤 것이 나오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어떤 내용의 걱정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님의 일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셨다. 과거 보이죠? 과거. 예전에는 님을 모시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님의 일을 내가 알잖아. 그런데 여기 봐봐. 물 같은 얼굴이라고 하면 뭐냐면 아름다운 얼굴 또는 연약한 얼굴 둘 다 됩니다. 아름다운 얼굴, 연약한 얼굴. 물 같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물광 피부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이제 물광 피부를 위해서 그 매주 한 번씩 그 피부과에 가서 얼굴을 갈아엎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 기계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보면 되게 무서워요. 눈앞에서 무슨 뭐가 있다니까, 진짜. 그래서 그거를 얼굴에다가 띡 의사가 띡 하고 누르면 철컥한 소리가 나면서 이게 탁 하는데 약간 호지키스방 스테이플러를 얼굴에 박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마취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한번 얼굴에 스테이플러 박아봐. 딱 하고 그러면 딱 그 느낌이거든? 그게 뭐 인트라스텔인가 레이저인가 뭔가 하는데 대단히 아픕니다. 물광 피부를 위해서 샌드 물 같은 얼굴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한지 6개월 됐어. 바뀐 게 없어. 젠장. 나는 그냥 피부과에 농간에 노란한 거에 분명하다고 나는. 자, 그 얼굴이 편하실 적이 도대체 몇 날이냐? 그냥 편할 적이 없다. 우리 임은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일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 춘한 고열은 어찌 지내시며? 자, 여기서부터가 한자가 많아지죠. 춘한 고열이라고 하면 그 뭐 봄의 추위와 여름의 고통 이런 뜻인데 그냥 뭐 추위와 더위라는 뜻입니다. 추위와 더위는 추위랑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냐?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옛날에는 추위와 더위를 어떻게 지내는지 알았겠죠. 근데 이제 임과 이별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임의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임과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임과 한 곳에 있었다면 이것을 걱정할 일이 없어. 그냥 봤잖아. 임의 일을 내가 알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모르잖아. 그것이 다 무엇을 뜻한다고? 임과 떨어져 있다. 임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추위동처는 누가 모셨는가? 추위동처 똑같은 뜻인데 그냥 여기서 추위더위라고 했는데 이게 봄의 추위와 여름의 열기 고통이잖아요. 봄과 여름이라면 이거 가을 추의 겨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을 겨울이라고만 할게요. 가을과 겨울은 누구랑 같이 지내셨는가? 자, 뉘라셔 모셨는거가 무슨 뜻이냐면 누가 모셨는가 라는 뜻인데 임금을 모시다. 그러니까 임금의 손발이 되어주는 거 누가 했느냐 궁금해하고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죽조반과 조석뇌는 예전과 같이 아까 있었잖아요. 얘가 예전이라는 뜻입니다. 예전과 같이 쉐시는가. 자, 쉐시는가가 드시는가 라는 뜻이야. 이거 밥 먹는 거 있죠? 드시다. 자, 그럼 죽조반과 조석, 뇌는 뭐예요? 여기서 뇌는 절대로 산이 아닙니다. 산이 아니라 여기 때 뇌는 밥, 진지,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의 상을 말해요. 진지, 수라상. 죽조반 조석이라고 하면 그냥 임금님의 아침 식사, 새벽 식사 이런 겁니다. 그냥 식사. 자, 식사는 예전과 같이 드시는가?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가? 자, 계속 이렇게 임에 대한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엇을 하냐? 임의 소식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제 여기 뇌와 물가에 가서 임의 소식을 듣고자 찾아가는 공간이 되겠죠. 여기 가서 임의 소식을 듣고자 할 거예요. 이건 따로 여기다 정리 안 할 거야. 자, 봐봐. 내 마음을 둘 데 없다. 내 마음이라고 하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여기다가 쓰고 나와줄게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의 고통, 그 다음에 이별했기 때문에 슬픔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임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니까 걱정, 이거 세 가지 정수 정도가 되겠죠.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과 슬픔과 걱정, 고통, 슬픔, 걱정이 바로 뭐라고? 내 마음. 고통, 슬픔, 걱정을 둘 데가 없다. 둘 데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해결할 수가 없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자 말고 이건 무슨 뜻이냐?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임의 소식을 듣고자 하려면 어디로 가야 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를 안 했네요. 자, 그 위에 볼게 바로 님다희라고 하면 님의라는 뜻입니다. 님다희, 님의 소식을 내가 아무렇게나 좀 알려고 하니까 님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위에서 바로 걱정을 했잖아요. 걱정을 했으니까 그 걱정이란 건 뭐야?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거잖아. 궁금한 거잖아, 걱정이, 그치? 그럼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소식을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걱정을 했으면 그 걱정에 대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님의 소식을 알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게나 알려고 하니까 봐봐, 오늘도 거의 다 지났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임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인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 이 작가, 화자 말고 작가. 화자라고 하면 원래 천상계에서 임과 같이 살다가 지상계로 내려온 사람이 이겠고요. 그 다음에 작가라고 하면 예전에 임금과 같이 정치를 하다가 귀양을 온 사람 정철이죠. 여기서 귀양지는 전라도입니다. 어쨌든 귀양을 온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거겠죠. 임금님이 너 이제 그만 올라오래. 귀양 끝났대. 근데 오늘도 거의 다 지났어.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일은 사람 올 거라는 확신이 아니에요. 내일도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만 있으면 소식을 알 수가 없어. 내일 사람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모레도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직접 발품을 띄워보는 거야. 발품을 팔아봐. 그래서 내 마음을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임의 소식을 듣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잡거니 밀거니 하면서, 잡고 밀고는 그 나무 같은 거 산 등산할 때 나무를 잡고 밀고 하면서 높은 매에 올라가. 그래서 높은 매라고 하면은 이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자 찾아가는 공간이야. 자, 근데 여기서 공부할 때 쌤이 뭘 알아보라고 했었느냐? 방해물을 찾아보라고 했었잖아요. 높은 매에 올라가니까 구름과 안개가 있습니다. 구름은 커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냐? 그럼 여기서 이 구름과 안개는 바로 구름은 커니와 구름과 안개는 무슨 일이냐? 자, 이거 왜 올라갔었죠? 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서 올라갔단 말이야. 알겠죠? 듣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임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 뇌에서 얘를 방해하는, 얘가 임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구름과 안개가 되겠죠. 구름과 안개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구름과 안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해물 또는 뭐 임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차단하는 장애물, 그 정도로만 해도 되지만, 사실은 얘가 지금 귀향을 와 있다, 누군가의 모함을 받아서 귀향을 와 있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시대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때 구름과 안개는 자연스럽게 간신을 나타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치적인 정적이라고 하죠. 그걸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은 어찌 보며, 자, 산천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세요. 아까 구름과 안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구름과 안개가 보통 그 무슨 역할이냐면 해를 가려요. 오케이? 태양이 있다면 태양 때문에 온 세상이 밝잖아요. 그래서 그 태양과 달 이런 것들을 보통 임금님의 은혜 뭐 이런 걸 많이 상징하는데, 근데 구름과 안개는 그 빛을 가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걸 가렸기 때문에 산천이라고 하면은 강산이란 말이랑 완전 똑같죠. 천이 이제 내천자니까 강산. 강산이 무슨 뜻이? 자연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란 뜻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어두운데 일월은 어찌 볼 것이냐. 일월이라고 하면 해와 달입니다. 자, 그럼 해와 달은 어찌 볼 것이냐. 해와 달을 보고 싶은 거 같죠? 해와 달을 어찌 보면 설이잖아요. 설의다 보니까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 보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일월은 바로 임금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임금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지척을 모르거니 그 천리를 바라보냐. 자, 지척이라고 하면은 바로 앞 가까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척 보통 내 몸 앞에서 한 30cm 완전 내 앞. 지척도 모르는데 내가 천리를 바라볼 것이냐. 근데 여기서 도대체 천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요, 얘가 어떤 거를 궁금했어요. 여기서 갑자기 뭐 집에 있는 그 늙은 어머니의 소식 궁금해한 거 아니잖아. 임금님의 소식을 궁금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얘가 천리 밖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천리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임과의 거리감이 되겠죠. 임과의 거리감. 자, 근데 여기서 천리라고 하면은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리 밖을 바라봐야 임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임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인식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천리를 바라보냐. 그래서 내가 산에서는요 이렇게 임의 소식을 듣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거 지워버렸네. 산에서는 임의 소식을 듣는데 실패했으니까 이제 물가에 갑니다. 이 물가 두 번째 거에 있었죠. 여기서 물가에 가서 백기를 보려고 합니다. 자, 물가에 가서 백기를 보려 해. 그 물가 백길 똑같은 겁니다. 그냥 어디에 그 밑줄 그어있던지. 자, 백길 또한 산에 올라가서 님 보려고 한 것처럼 님의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결 통로가 되겠죠. 백길도. 그래서 백길을 보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봅시다. 바람과 물결이 어둥정되어 있다. 자, 바람과 물결 때문에 어수선하다. 어둥정된다. 이거 어수선하다. 어수선하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부둣가가 무슨 뜻인지 알죠? 배에 있는 곳. 나루터. 부둣가가 완전 작살이 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뭐 때문에? 바람과 물결 때문에. 그 여기서 이 바람과 물결도 똑같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적었던 여기서도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위에서 산에서는요, 그 구름과 안개가 있었다면 이 물가, 백길, 여기서는 무엇이 있다? 바람과 물결이 있다는 거죠. 바람과 물결 때문에 못 뽑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느끼기로는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느냐. 자, 사공이라고 하면은 배 주인입니다. 그쵸? 그리고 배와 함께 다니는 뱃사공 있잖아요. 래퍼로도 있죠. 래퍼, 뱃사공. 어찌든지 간에 그 배 주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사공이 없어지고 빈 배만 외롭게 걸려있는 모습. 자, 여기서 이 빈 배는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이것은 요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배 외로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외로운 모습은요, 이게 바로 내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여기도 빈 배만 걸려있구나. 쓸쓸해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감정이입은 아닙니다. 왜 감정이입이 아니면 감정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로운 배만 걸려있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감정이입이 되겠죠. 근데 빈 배만 걸려있는 거라고 하고 있고, 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니까 감정이입이 아니라 이것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그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때
이 객관적 상관물이 그러면 어떤 것도 함께 드러내느냐 잘 보세요. 이 빈 배를 보니까 내가 나도 외로운 거죠. 덩달아서 외로운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은 뭐냐면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다는 거죠. 참고로 뒤에서 화자의 처지와 동일한 객관적 상관물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강천에 혼자서, 강천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어디 언덕배기에 하나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천에 혼자 서서요. 지는 해를 굽어봐. 여기서 지는 해라고 하면 오늘 하루도 끝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하루가 끝나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일단 오늘도, 오늘 뭐 대충 뭐 5월 15일인가요, 오늘? 5월 15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오늘 5월 15일에는 내가 이 귀향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일단 5월 15일에는 귀향이 끝나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역사의 기록이 될 거야. 나 정철은 언제 귀향이 끝났다라고 기록이 될 거야. 근데 오늘 하루도 다 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 이제 공무원들 퇴근할 시간이고 나를 데리러 올 사람이 없다는 인식. 그러면 5월 15일에 그 귀향이 끝나는 것은 글렀구나. 아무리 빨리 끝나도 5월 16일이겠구나. 그런데 아까 얘가 뭐라 했었죠? 뭐라 했었냐면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는 모습은 화자한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냐면요. 그 좌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도 내가 기대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님의 소식을 듣는 건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지는 해라고 하는 것이 저녁이잖아요. 이 저녁 때문에 저녁인데 님의 소식이 더욱 아득해. 님의 소식을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은 무엇을 느끼는 시간이다? 화자가 좌절을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좌절. 그래서 이 지는 해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간은 밤입니다. 밤. 밤은 잠들기 딱 좋은 시간이죠. 그래가지고 이 밤이라는 시간에는 화자가 잠깐 동안 잠을 자서 임과 꿈에서 만나는 그런 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천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왔어. 모천 찬자리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썼었죠. 초가집. 내가 살고 있는 초가집. 그런데 이 고전 시가 요 가사 작품의 시대적 맥락을,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은 요거는 화자가 실제로 그 귀향가 있던 전라도를 뜻할 수도 있다. 어쨌든 초가집 찬자리에 내 밤중에 돌아오니까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혀져 있냐. 자, 누구를 위하여 밝혀져 있는 거 웃긴 거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밝혀져 있는 거. 원래는 누구를 위하여 밝혀져 있었을 텐데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밝혀져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온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반벽청등이란 게 뭐냐면 청사초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청사초롱이 뭐냐면요. 그 신혼부부가 방 안에 걸어놓는 무드등이에요. 근데 신혼부부라고 하면은 커플인 거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모첨이라고 하는 자리, 반벽청등 같이 가지고 쫓겨난 것 같은데요. 이 반벽청등 얘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여성 화자가 원래는 임과 잠자리를 뭐 함께 했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미 없어진 거잖아요. 대조되는 상황이 보이세요? 이 청사초롱이 있었던 이유는, 반벽청등이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는 임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행복한 시간은 함께 있었던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 이 무드등 뭔지는 알죠? 여러분 그 좀 은은한 빛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임은 없어졌는데 반벽청등은 계속 밝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위하여 밝히는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반벽청등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됐냐?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왜? 님을 위해서 밝혔었으니까. 쓸모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 반벽청등을 보는 순간 얘는 너 쓸모없는 존재구나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거를 생각하니까 자신은 나는 이별한 상황이구나를 한 번 더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무엇이라 할 수 있느냐? 이 친구도 바로 쓸모없는 요것도 임의 부재를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임의 부재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야. 이것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객관적 상관물. 여기 그렇죠. 왜냐면은 감정어는 없으니까. 외로운 반벽청등이라고 했으면 감정이입이었겠죠. 하지만 객관적 상관물이다. 여기서 반벽청등은 뭐냐면 이것도 임의 부재를 확인시켜준다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르면 내리면 해 뜨면 바자 됐다. 자, 오르면 내리면 산 같은데 오르고 내리고 해 뜨고 해 짚고 바자들이 되게 많이 다녔다. 오늘 하루 동안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적은덧 갑자기 역진한 탈진. 롤 스킬 중에서도 있어요. 탈진이라고. 공격 속도가 30% 줄어들죠. 50%인가요? 자, 어쨌든 요즘 쌤이 롤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롤을 못하고 있어요. 그 정지 먹었거든요? 아니 어떤 놈이 선생님이 화나게 하길래 쌤이 패드립 딱 이런 거 아니 찍고 있는데 좀 부정적인 언사를 했죠. 그랬더니만 걔가 갑자기 너 신고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초딩 같아서 그냥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줬죠. 선생님 예전에 심리학 배웠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턴단 말이야. 그러더니만 걔가 중간에 나갔어. 소환사님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이러면서 나가버렸어. 그래서 이 녀석 나갔으니까 나가면 신고를 못해요. 롤은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제 게임 종료 화면에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나갔으니까 나는 신고를 먹지 않겠구나. 근데 자, 끝나기 한 30초 전에 갑자기 소환사님이 게임에 접속했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한 거야. 그러더니만 님 외움 하니까 니 신고하러 왔대. 그래 이 정도면 인정한다. 신고 당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또 퇴근하고 롤 해야겠다. 롤을 켰는데 7일 동안 정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롤을 못하고 있습니다. 롤 생각이 자꾸만 나요. 자, 탈진하다 아시겠죠? 공격 속도. 어쨌든 여기서 탈진하는 건 힘이 쫙 빠졌다는 겁니다. 온몸의 힘이 쫙 빠져서 그래서 풋잠이라고 하면 풋잠은 잠깐 드는 잠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선잠이라고도 하는데 선잠이란 단어 모를 거잖아. 잠깐 드는 잠을. 풋잠은 잠깐 드는 건 잠깐 드는 잠을 잠깐 드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정석이 지극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임을 너무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원인 정석이 지극했기 때문에 꿈에서도 임을 본 거야. 꿈에서 오케이. 꿈에서 임을 보니까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 있구나. 이 옷 같았던 얼굴, 그러니까 이 옷 같은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제 왕이 젊었을 테니까 이 대목을 보면 귀향한 지 좀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반이나마 늙으시라 얼굴이 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얼굴이 이렇게 늙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귀향지에서 귀향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학 양식이 예전에는 하나의 반성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반성문을 쓰고 나서 다행히도 이제 귀향이 풀려요. 좀 일찍 쓸 것이지. 이 반성문 쓰고 귀향이 풀려서 얘가 이제 드디어 내가 지금까지 전라도에 누워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강원도로 가게 되었구나 라고 이제 신나서 쓴 작품이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그냥 귀향당해서 죽었으면 관동별곡이라는 A4 용지 10장짜리 작품은 안 나온다. 근데 임금님이 풀어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관동별곡이 남아있는 겁니다. 참 아쉬워요 진짜. 자, 반이나마 늙었어. 그러니까 과거와의 대비가 보이겠죠. 대비. 옷 같았는데 지금은 늙은 모습. 요거 대비는 무엇을 나타낸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먹은 말씀. 자, 마음에 먹은 말씀은 뭐겠어? 마음속에 내가 늘 지니고 있었던 말. 그러니까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들. 이런 말을 실컷 삽자 아래고자 하니까 실컷. 자, 슬카장이 실컷이라는 뜻입니다. 실컷 삽자 사례다 아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래다는 무슨 뜻이냐? 그냥 말씀드리고자라는 뜻입니다. 삽자가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근데 말씀을 못 드려요. 바보예요, 바보. 왜 그러냐? 눈물이 발환하니에요. 눈물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분명 억울한 일을 겪고 혼나고 있었던 경험이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어요. 그래도 억울하게 혼나고 있단 말이야. 그때 나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야 된단 말이야. 논리적으로 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며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거야, 얘들아. 이러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분명 나는 억울한데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면 막 가슴속이 팍 메어오면서 이러면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거기서 최악의 경우가 뭐라고? 민기야 괜찮아.
그런 짤방 한 번쯤 할 수 있지. 쉣! 나는 억울하거든. 억울한데 말이 안 나오니까 이러고 있는데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 이러는 거야. 그리고 탁 하고 야 가봐 자식 이러면 아니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게 무슨 상황이야. 뭐 근데 어쨌든 용서받은 느낌 들기도 하고 난 잘못한 적이 없는데 얘도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뭔가 눈물이 나. 말씀을 어이하며 말씀 못한다. 그래서 정을 다 하다라는 게 무슨 내가 마음에 있었던 이 정든 말씀을 다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목조차 메었으니 목이 메었대요. 그러니까 계속 히끗히끗 거리고 있는 거죠. 목이 메어가지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 그쵸?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내 마음에 먹은 말씀을 전하는데 실패했어요. 진짜 꿈에서 이 힘을 봤으니까 이건 절호의 기회였단 말이야. 가상의 님이라고 해도. 그런데 여기서 오전된 계정에 잠은 또 어찌겠냐? 자, 여기서 오전된 계정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장애물, 방해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방해물은 어디서의 방해물이냐? 봐봐. 이 꿈과 연결을 해야 돼요. 꿈을 꾸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었던 게 뭐냐면 화자가 임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돌아다니는 곳은 분명 두 군데입니다. 산과 강이었죠. 근데 이거 돌아다닌 거 아니야. 자, 그럼 모첨 찬자리에서 얘가 무엇을 했어? 모첨 찬자리에서 꿈을 꿨죠. 아까 여기 했었죠. 이거 적어놨었죠. 그래서 꿈을 꿨단 말이야. 근데 꿈을 꿨는데 이때 장애물이 뭐였어요? 이때 장애물은 바로 오전된 계정이다. 자, 근데 오전된 계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오전되는 그 방정맞은이라는 뜻입니다. 방정맞은 그다음에 계정이라고 하면 이 개가 닭개자. 그래서 닭소리. 그러니까 꼬끼오가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뭐 임과 헤어졌어. 여자친구가 헤어졌어.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 하다가 꿈에서 딱 나왔어. 그래서 딱 껴안으려는 그 순간 그 핸드폰 알람 있잖아요. 딴딴따라단 딴딴따라단 이 노래 알아요?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 그 있다고 알람 소리. 그거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깨는 거야. 깨가지고 이제 보니까 5시 반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좀 늦게 일어나죠?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끝이다 이런 거죠. 왜냐? 꿈에서 언제 다시 님의 꿈을 꿀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한 번씩 검색해 보잖아. 내가 원하는 꿈 꿀 수 있는 방법. 뭐야, 그 루시드 드림인가? 그런 거 있다고. 근데 얘가 그런 놈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내일도 님의 꿈을 꾸지는 않을 거야. 어쨌든지 간에 이래서 방해물 때문에 임과 그 정을 나누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 허사로다. 자, 허사로다라고 하면 헛된 노력이다, 헛된 일이다 라는 뜻이다. 헛되다, 헛된 일사자, 헛된 일이로다. 무엇이 헛된 일이로다라는 거예요? 임에게 내 마음을 전하려고 했던 나의 노력이 헛되다. 그러니까 다 실패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님이 어디 간 것인가? 결의, 꿈결에. 결의는 꿈결에 일어나서 앉아서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요. 바깥을 이제 보니까요. 어여쁘다라고 하면은 이때 어여쁘다는 그 가엾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예전에 훈민정음 막 배울 때 어여삐 여겨 그러면 가엾게 여기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여기서 어여쁘다라면 가엾은 그림자가 주격조사 이가 뒤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아다닐 뿐이다. 자, 당연히 날 쫓아다니는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겠어요? 남의 그림자면 이상하지 않을까? 남의 그림자가 날 쫓아다니면 아니 자기의 그림자가 날 쫓아다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 그림자가 날 쫓아다녀. 근데 내 그림자밖에 없는 거야. 다른 그림자 없어. 그래, 이것은 무엇이냐? 나 혼자 있다는 거죠. 내 그림자뿐이다. 무슨 말이라고? 나 혼자뿐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한다? 어여쁘다. 그러니까 불쌍하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여쁜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다는 뭐예요? 꿈에서 잠깐 동안 임과 함께 했잖아. 근데 내 마음을 전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꿈을 깨버리니까 임은 없어지고 외로운 상황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임의 부재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느낀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나 혼자구나 느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여쁘다라고 하는데 이 그림자가 내 그림자다 보니까 사실은 나잖아요. 나 혼자 했다. 근데 나가 어떻다? 어여쁘다. 그러면 이거 어여쁘다 무슨 뜻이라고? 불쌍하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긴다. 얘 무슨 뜻이야? 결국 말하면 나 혼자로구나. 내가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스튜어디어, 차라리 죽어서라는 뜻이에요. 스튜어디어는 이제 자살하겠다 이거예요. 왜냐, 뭐 다른 걸로 리스폰을 할 수 있었나 보죠. 근데 리스폰 딱 했을 때 뭘로 다시 태어날지 랜덤이야.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라면 뭐냐면 떨어지는 달. 그러니까 뜨는 달이 있고 지는 달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낙자가 떨어진 낙자예요. 낙하하다 그러면 떨어지다라는 거잖아요. 낙댐이라고 하면 이제 떨어져서 받는 데미지 낙댐. 그러면 낙하하다 그건 낙어를 뭐 지는 달이 돼서 자 보세요. 이미 님이 계신 창가에 반듯하게 내 빛을 비춰드리고 싶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비춘다라고 하잖아요. 이 나궐이 지금 날 임을 비춰주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 나궐을 통해서 임을 비춰주려고 할 때 요거의 이것은 그러면 어떤 태도가 되느냐?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소극적인 태도냐?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 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요. 나궐과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나궐과 그 다음에 구준비라고. 자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나궐이고 하나는 구준비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뜨는 달도 아니고 지는 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동안 자 멀리서 비춰주는 거잖아요. 보다가 사라지는 존재라. 멀리서 보고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사랑을 얘기하냐면 소극적 사랑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소극적 사랑에서 한 번만 더 나아가면은 이거 을녀의 소극적 성격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구준비를 한번 보시죠. 구준비를 보면요. 구준비가 뒤에로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문 안에 비치려고 하니까 각시님 달은커녕 구준비나 되소서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창 안에 반드시 비치리라 여기까지가 우리 을녀의 마지막 멘트였다면 이제 갑녀의 마지막 멘트가 요거가 되는 겁니다. 예, 갑녀 멘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시님 달이야커냐 구준비나 되소서 이거 조언인 겁니다. 어떤 조언이냐면 적극적인 사랑을 하라는 조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준비가 무슨 뜻이냐. 구준비는 장맛비를 이야기해요. 장맛비랑 그럼 나궐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 나궐은 잠깐 떴다가 져버려. 왜? 떨어지는 달이니까. 지금 지고 있는 달이잖아. 좀 있으면 져버린단 말이야. 그럼 멀리서 그냥 임을 비추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소극적인 존재라면 그러면 구준비라고 하면은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려요. 그리고 멀리서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구준비라고 하면 빗방울이니까 임의 옷을 적실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임과 가까이 임에게 닿는다라고 하는 거 직접 닿아요. 직접.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냐. 화자가 2명 있었잖아. 을녀가 이런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 지금은 갑녀죠. 그러니까 갑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적극적인 성격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되겠죠. 그게 바로 구준비다. 이러면서 이제 성민고의 끝이 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수업 시작한 지는 딱 1시간이 됐어요. 자모사까지만 하고 되게 짧아요. 시조 그냥 여기까지 하고 그냥 바로 쉬어버리자 우리. 한 15분 쉬자고. 괜찮죠? 자, 우리 자모사로 갈게요. 여기서도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나와요. 가을이라는 계절.
자, 그럼 볼게요.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이 드는데 가시님은 어이하여 돌아올 줄을 모르는가. 자,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 드는 데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봄이 됐다가 여름이 됐다가 가을이 됐다가 그 다음에 겨울이 돼. 가을에는 잎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바람 불고 이러죠. 근데 겨울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봄이 됐다가 여름이 됐다가 가을이 됐다가, 자연은 이렇게 항상 순환하는 속성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매 순간 변하고 있는 것 같아도,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니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조금 시간을 좀만 기다리면 다시 가을이 돌아온다는 점에서 자연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늘 한결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 드는 데는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자연의 순환이다. 자연의 순환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가을이 오는 거니까 새로 돌아왔을 때 지난 가을 그대로 이 새 가을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자연의 순환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연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없는 자연 정도로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드는 데는 무슨 뜻이냐? 원래 드는 데는 듣다에서 왔는데요, 듣다가 이 듣는 거 말고 옛날 말 중에 듣다가 떨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잎 드는 데라고 할 때 이 드는 데는 무슨 뜻이냐면 잎이 지는 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 불고 잎 지는 것은 가을의 속성인 거죠. 근데 이 가을의 속성이 되게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임은 규칙적이지 않아요. 왜? 자연이 아니니까. 볼게요. 가시님은요, 어이하여 돌아오실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가을도 한번 가죠? 왜냐면 계절이 순환하니까. 한번 가고 나서 돌아온다, 가을은. 그런데 임은 안 와. 그럼 여기서 이 임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여기서 제목이 뭐냐라고 하면 자모사인데, 자모사 이게 그냥 여기 모자가 어미 모자, 어머니 모자. 그럼 여기서 가시님이라고 하면 여기서 가시님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는 어찌하여 다시 돌아오실 줄을 모르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분석을 해보자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대비를 보이죠. 대비를 보여. 어떤 점에서 대비를 보인다? 자연은 변함없다. 인간은 변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무엇을 부각시키는 건가? 인간의 변하는 속성.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변하는 속성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뜰히, 알뜰살뜰하다, 정성스럽다는 뜻이에요. 정성스럽게 기르신 아이, 오품 준 줄 아소서. 오품 주다라고 하는 게 그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잘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오품 준 줄 알았어. 이거는 여기서 아이는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기르던 아들, 자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품 준 줄 아소서라고 하면 이거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보이네요. 그리움의 마음도 보이고 그다음에 감사의 마음도 보인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보자. 그 아래 푸른 배를 골리보고 나은 얼굴 병만 여기서 이거 첫 번째 줄이 해석이 안 될 텐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머니들 예전에 여러 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면 할머니와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할머니들의 특징이 있다 라고 하면, 이거 미국식 개그인데, 할머니들의 특징은 내 배가 터지길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I'm full 이러면 할머니한테 I'm full, 저 너무 배불러요 하면 할머니가 shut up 하고 이제 계속 입 딱 열리고 이제 먹을 것을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진짜 full, 개 full 이러면 또 shut up 하고 이제 입에다가 피자를 집어넣는다. 그럼 나는 배가 이렇게 돼서 뒤뚱뒤뚱 거리면서 집에 가야 된다. 미국식의 건데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할머니라고 하면은 반드시 할머니 앞에서는 깨작깨작거리면 안 돼요. 뒤통수를 맞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냐?
숟가락을 아주 크게 퍼서 그냥 이렇게 딱 하고, 맛있네 하고 있으면은, 잘 먹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한 그릇 더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은, 튀어야 돼. 잠깐만, 저 핸드폰, 잠깐만, 저 전화 왔다. 이러면서 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부른 배. 무슨 뜻일까? 내가 배가 부른데, 근데 골리가 뭐냐면 골타라는 뜻이 있잖아요. 골리라고 하면 골 플러스 2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지 보자. 골 플러스 2인데, 이게 부사로 만들어지는 2일 거란 말이에요. 높이 할 때 2자. 그럼 골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곱하하는 것으로, 높이라고 할 때 높은 것으로 이런 거잖아요. 골리라고 하면은 내 배가 고픈 줄 아시고. 자, 이거 어떻게 해석될까요? 나는 배가 부른데, 자, 이 부른 배라고 할 때 이거의 주체는 뭐라고요? 주체는 화자. 주체는 화자. 내가 지금 배가 엄청 부르다고 해도, 어머니는 이제 나의 배를 어떻게 보시냐면, 골리. 그러니까, 내가 골고 있는 것처럼 하신다. 보신다. 그러니까 배고프게 보시고 그러면 여기서의 모습, 여기서의 주체는 어머니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여기서 너희들 헷갈리지 마라. 내가 해서 어머니라고 체크한다고 해서 나는 배가 부른데 어머니는 배를 골고 계시다,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필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주체를 말하는 거야. 내가 배가 부른 상태라고 해도 어머니는 나를 항상 배 고픈 상태처럼 보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 걱정 이런 거겠죠. 아들 딸 이러면서 좀 밥은 잘 먹고 있느냐 이런 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에 한 5월쯤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집의 소중함을 몰라요. 집은 이제 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 되는데, 집순이 집돌이들이라면 미안합니다. 집에 막 컴퓨터 200만 원짜리 있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 가면은 이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분들 중에 한 40% 정도는 자취를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자취가 뭐냐? 혼자 사는 거예요. 기숙사면 모를까? 혼자 사면은 일단 무엇을 걱정이 되느냐? 오늘 뭐 먹지? 를 걱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미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아니야. 지금은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야. 가면 진짜 쌀이 없어요. 일단 마트 가서 쌀을 사야 된다고. 햇반, 비쌉니다. 여러분 안 돼요. 비싸요. 굉장히 비싸. 그걸 햇반을 사기 위해 내가 알바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쌀은 근데 부모님 집에서 세배올 수가 있다고. 가지고 이렇게 딱 햇반을 걸려. 가방 안에 몇 개 못 들어가. 효율성이 좀 낮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라도 딱 나가보는 순간,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구나. 되게, 밥 잘 먹고 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셔요. 나은 얼굴 병만 여겨. 이거 뭐라고 보면 될까요? 내가, 병 안 걸린 상태로 있어도 병 걸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더 건강할 수 있는데 왜 그것밖에 건강 못하냐? 이런 느낌으로 걱정을 하신다는 거죠. 이건 따로 필기 안 할게요. 걱정을 한다. 알겠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루도 12시로, 그러니까 하루 12대 걱정한다는 거죠. 하루 12대 곧 어떨까? 그러니까 계속 어떠냐, 너 어떻게 살고 있냐, 어떠냐 하시더니, 그러니까 걱정. 아시겠죠? 걱정. 그러더니만 이제 밤송인 쭈구렁인 채, 그 다음에 그저 달려삽니다. 자, 밤송인 쭈구렁이다라고 하는 게 아래에 뜻이 써져 있는데, 쭈구렁 밤송이 3년 간다. 약하게 보이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견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저 달려삽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좀 그렇게 잘 나가진 않아도, 내가 엄청 잘 나가는 건 아니야. 내가 연예인이고 1년에 3억씩 벌고 1년에 한 달에 3억씩 벌고 그러진 않아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스트리머가 한 달에 3억씩 번대요. 굉장하죠. 괴물쥐라는 스트리머인데, 부끄럽네요 갑자기. 근데 씹덕 같았어요 진짜. 그런데 걔는 밤송이 쭈그렁은 아니죠. 근데 밤송이 쭈그렁은 뭐야? 그래도 보잘것없어도 대충은 산다. 오케이? 그래, 나도 이런 책 그저 달려삽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도, 자, 써볼게요. 대단하게 하지는 않아도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뭐라고 하냐. 어머니는 늘 나를 걱정하시고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어머니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자식을 걱정하던 어머니에 대한 감사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바릿밥 남 주시고 잡숫 는이 찬 것이며 대구법 보세요. 위에도 대구법 있었어. 부른배 골리부고에도 생각해보니까. 그쵸? 여기서 우리 이거 해보자. 이수에서 첫 번째 줄에서 대구법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는 무엇을 활용했어요? 그 속담을 활용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줄에 속담을 활용했다. 우리 바릿밥 보자. 바릿밥이 여자의 밥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밥그릇에 담겨있는 밥이란 뜻으로, 그 원래 바릿밥은 어머니의 밥그릇이란 뜻이에요. 어머니의 밥. 그러니까 뭐야, 어머니의 밥을 남을 주시고, 갑자기 남한테 준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식. 그러니까 여기서 자식은 곧 자신이죠. 그래서 자식, 화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머니의 밥을 화자를 조시고, 여기서 드시는 것이 있으니 그 드시는 것은 뭐다? 차가운 밥만 드신다. 이것은 어머니의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희생하는 모습. 두둑히 다 입히고, 그러니까 자식을 두둑하게, 그러니까 두둑하다라는 건 뭐예요? 옷이 두껍다. 옷을 아주 두껍게 자식들 다 잘 입혀주시고, 겨울에 얇은 옷을 입으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희생. 그 다음에 솜치마가 좋다시더니, 그러니까 솜치마가 뭐냐면 어머니가 평소에 입고 싶어 하던 옷인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얇은 옷만 입으셨는데 언제 한 번은 좋은 옷을 입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솜치마가 좋아 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식들한테 결국 그 솜으로 자식들 옷을 입혔겠죠. 그렇게 솜치마가 좋아 하더니만, 자, 입으셨을까요? 보공되고 말아라. 보공이라고 하면 이제 무슨 뜻이냐, 보공이 됐다. 이 공자가, 자, 보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관 속에 넣어주는 그 사자, 죽은 사람에 대한 선물이에요. 어머니가 평소 생전에 그렇게 좋아하시던 솜치마 결국 입으셨다 못 입으셨다? 못 입으셨다. 솜치마 못 입으시고, 그러니까 화자는 불효막심하네요. 그쵸? 화자는 결국 그 솜치마를 어디에 넣어드리고 말았어요? 그 관 속에 넣어드리고 만 거죠. 약간 무슨 느낌인 거냐면, 그러니까 나 유럽 여행 하고 싶다. 그렇게 막 뭐 노래를 부르셨다고 해보자. 요즘으로 따지면은 유럽 여행, 막 크루즈 여행하고 싶다라고 하길래, 아유 엄마 그거 1000만 원이야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돌아가신 거야. 딱 돌아가시고 나서 이 그 1000만 원짜리 크루즈 티켓을 딱 관 속에 넣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걸 보니까 불효막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좀 생활이 그전과 달리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보응되고 말아라 라고 하면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상황,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 모든 게 끝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생애 감각에서 배웠던 구절이 있었잖아요. 생애 감각에서 내가 죽다가 살아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게서,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가고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온다라는 구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살아있어야 모든 것을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끝난 겁니다. 영영 그 기회가 차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예전 아주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이전부터 이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죽고 나서는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안방에 불이 비치면 하마, 님이 계시온 듯하다. 자, 하마라고 하면 마치라는 뜻이에요. 마치. 여기서 님이라고 하면 이제 아실 거죠. 그래서 님은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가 평소에 계셨던 공간이 안방이라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안방에 잠깐 불이 비쳐, 안방에 촛불 같은 거겠죠. 옛날이니까 그 불이 비치면 어머니가 이렇게 안방에서 불을 켜고 지내셨나 봐요. 그래서 님이 계신 듯하다. 그리움이죠. 그래서 닫힌 창을 바삐 열고 라고 하면 창문이 닫혀 있었으니까 그걸 딱 열고 어머니가 돌아오신 게 아닌가? 근데
죽으신 어머니가 돌아올 수는 없죠. 바삐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 곳. 자, 그 다음에 산속에 추위가 이르니 님을 어이하올 거라고 합니다. 갑자기 산속이라고 하는데 이 창을 바삐 울고 열고 몇 번이나 울고 이러고 있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적당히 그리움이나 슬픔의 정서 이런 것을 우리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고. 자, 슬픔도 씁시다. 슬픔과 그리움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 근데 갑자기 산속의 추위라고 하는데 산속이라고 하면은 무덤이 되겠죠? 이 무덤 속에 어머니가 묻혀 있는데 이 무덤 속에 추위가 이르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무덤 위에다가 전기 매트를 올려드릴 수도 없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서러라 서럽다. 그러니까 서럽다고 해도 아들도 딴 몸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남이다라고 해. 가족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 아니잖아. 난 살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서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에 해석됩니까? 서럽다고 해도 아들도 딴 몸이라 나도 살아가긴 해야 하니까 딴 몸이라 무덤풀 우군. 자, 우군 뭐라 써있나? 우거진. 무덤풀이 우거진 오늘 이 살 붙어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살이 붙어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살고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단 말인가 라는 뜻입니다. 써보세요. 해석 잘 안 되거든요. 잘 살고 있단 말인가. 무덤풀 우거진 오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의 죽음 후에 시간이 흘렀는데 자식은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자, 다시 우리 초장 중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서럽다고 해도 어쨌든 나도 딴 몸이라서 나도 살아야는 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어느새 어머니 무덤에 풀이 우거질 정도가 좀 어머니가 죽은 지 시간이 좀 됐어요. 그런데 난 처음에는 어머니 없이 못 살 줄 알았지만 결국 난 또 이렇게 살아있다. 오케이? 그래서 빈말이라고 하면 좀 헛된 말로 서른 양함을 누구나 믿지 마옵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른 양하다라고 하면은 서러운 척하다라는 뜻입니다. 써보세요. 서러운 척하다. 빈말로 서러운 척하는 겁니다. 빈말로 서러운 척하는 것을 누구든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빈말로 서럽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슬픔의 정도를 좀 비하하는 겁니다. 비하다라고 하는 게 단어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가짜 서러움이 아닌가. 내가 진짜 서럽다면 나도 죽어버렸어야지 그냥 어머니 따라서. 근데 잘 살고 있잖아. 내가 그렇게 서럽다고 하는 것은 불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책하는 거죠.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다른 사례로 해보면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SV 차량이었나 모닝이었나 둘 중 하나인데 어쨌든 그 차량에 시아버지 사위구나. 사위. 그러니까 남편이 몰고 있었고 운전대를. 그 다음에 애기랑 엄마랑, 남편 이름은 남편의 엄마 이렇게 있겠죠. 남편의 아내랑 그 다음에 장인어른, 그러니까 어머니 아빠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서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이 딱 되는 거야. 그래서 하고 막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가까스로 피하고 어떤 트럭의 뒤를 들이박아서 죽었어요. 사위만 살아남았고, 그러니까 남편만 살아남고, 운전대를 잡은 남편만 딱 살아남고 나머지는 싹 다 죽은 거야. 오케이?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죄책감이 대단하겠죠.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와이프의 아버지까지 이제 다 죽어버렸으니 자신은 살아남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어쨌든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나는 내가 느끼던 슬픔은 무엇인지 싶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쌤이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때 이것을 떠올리진 않았어요. 이건 수업 준비하면서 알게 된 시조고요. 불 안 쳐요. 그걸 보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서럽다면 같이 죽었을 텐데, 어쨌든 난 살아있지 않은가. 이것은 뭐냐면요. 내 슬픔이 보잘것없다. 근데 진짜 슬픔이 보잘것없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결국 자책하는 말입니다. 자책. 내가 왜 살아있는가에 대한 자책.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 자신의 슬픔을 비하한다. 내가 빈말로만 서러운 척하는 것. 아무도 날 믿지 마세요. 내 슬픔을 진짜 슬픔이라고 아무도 믿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슬프다면 나도 뭐 같이 죽었을 텐데 나 어쨌든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서럽다고 하는 것은 쿨하다. 자신에 대한 자책이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